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동성만 확대를 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겹죠. 이제 이런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계속 지속되며 아마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지쳐 나가떨어질 겁니다. 네. 지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에 갇혀 있는 느낌인데 내 계좌는 계속 뭔가 감소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인데 간밤에 이제 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밤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고심했던 부분이 어딥니까? 많이 주목했던 부분이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우리 10년 만기 국채금리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뭐 1.7까지 오르니까 장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간밤에는 또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금리가 하락해도 장이 밀린 겁니다. 문제는 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 뭐냐면 경기는 좋아지면서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 이게 정답이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간밤에는 이제 금리가 하락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결국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적응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시장 판단 기준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준의 스탠스, 그다음에 시장 수급 요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는 간밤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있었고 다만 유럽에 지금 다시 한번 봉쇄가 또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차 봉쇄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 작년 3월부터 해서 이제 유럽 쪽에 코로나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죠. 그 당시에 어떤 주가 영향력을 생각하면 3월은 주가가 폭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그 코로나 확산이 왔을 때가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거든요. 그때는 보면 가장 피크 지역이 피크의 어떤 영향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었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얘기 나오면서 독일도 봉쇄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얘기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 3월 또 작년 어떤 여름 가을쯤에 어떤 그런 주가의 급락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영향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와 관련된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백신 같은 경우가 지금 속도의 문제지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백신을 맞을 겁니다. 네. 미국보다 못하지만은 어떤 백신 같은 경우는 계속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지금 백신 보급 접종률이 지금 한 1, 2%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맞으시고 하니까 아마 우리도 속도감 있게 가지 않을까. 또 화이자 백신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속도의 문제지 극복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시장을 이끌 만한 주체가 없습니다. 작년 그 진짜 놀라운 시장, 지난 3월에 어떤 급락 시장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 화려한 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동학개미 분들이 이제 뭐 작년 3월부터 나왔고, 그때부터 고객예탁금이 무려 74조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찾아보시면은 거의 뭐 62조, 3조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0조 이상의 고객예탁금이 사라진 겁니다. 줄어든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돈은 많이 안 들어오는데 매일 하루에 뭐 1조씩 지금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줘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 뭐 전혀 그런 것 없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국내 기관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쪽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루에 뭐 2, 3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략 변경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충분히 15조, 뭐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나와야 돼요. 그걸 매도 안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매도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3,000포인트에서 주가가 한 2,800 정도를 간다? 가면 안 되겠지만 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안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갇혀 있는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의 어떤 형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가까운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었고 고객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됐지만은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의 폭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 신용융자나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고 나서 완만하게 흘러가는 22조 정도의 신용융자 잔고에서 지금 한 21조 정도 그 부분이 한두 달 정도가 지금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적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무거워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살펴보면 조금 시장이 완만하게 조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연준의 스탠스인데 이것도 애매한 구석은 좀 있습니다. 간밤에도 뭐 상원, 증원, 뭐 파월 연준 의장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똑같아요. 미국 경기 단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어떤 그 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전혀 없다. 뭐 금리 인상 아직 어림도 없다. 2023년 뭐 그때까지 절대 뭐 인상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데 느낌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좀 비둘기 파적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금 매파에 가까운 느낌도 들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를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몇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 장기금리를 눌러줄 만한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내놨어요. 예,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YCC 그리고 또 바로 며칠 전에 SLR 완화가 지금 계속돼 왔었는데 요 부분이 1년 지금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연장을 바랬는데 요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또 금리가 또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게 불안감을 작용했는데 그래서 뭔가 연장을 바랬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거죠. 이걸 놓고 보면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금리 인상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벌써요. 예,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래서 시장에서 안 믿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믿습니다.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 같은가. 연준의 위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점도표를 보면은 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올해와 내년 2022년까지 2개년 사이에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얼마 되는가를 보니까 한 5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꽤 내년 높네요. 그렇죠. 내년까지 보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올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부분이 시장에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걸 또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경기가 무너지는 게 문제지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과도기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적응 과정을 겪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볼 때는 우리가 시장에 이제 증시에 임할 때 단기로 볼 때는 뭐 성장주 움직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성장주 쪽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경기와 금리를 반영하는 좀 가치주 쪽으로 무기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는 게 좀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성장주를 볼 것인가, 가치주를 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인데 가치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장주 여러 가지 섹터가 또 성장주 내에는 존재가 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LG 화학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업체들 지금 고점에서 약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이런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의 추세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LG화학은 예. 그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럼요. 시장 주도주예요. 이 시장에 보통 꺾일 때 보면 1등 주도주가 딱 꺾이고 나머지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LG화학의 그 최근에 이 급락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개별적인 요인들이
희한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많이 걸렸어요. 계열적 악재가. 현대차 코나 EV 같은 경우가 지금 리콜 되면서 약간 성능에 대한 의심을 한번 했었고, 또 SK 이노베이션과의 분쟁이 지금 끝이 안 나잖아요. 이 질질 그렇죠. 끌고 있고, 이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끼리 경쟁하는 이 부분도 안 좋고. 거기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가장 위협적인 건 이 폭스바겐도 물론이고 현대차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차피 다 전기차로 갈 건데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네. 정말 큰 성장성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네들이 내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워낙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격이 워낙 많으니까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완성차 업체가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네.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성장석에 지금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밸류주거든요. 그렇죠. 밸류가 높아요. 나중에 먹을 이 큰 성장세에 나중에 먹을 것들을 땡겨서 현가로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미리 반영된 건데, 이게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뭐 등등 뭐 성장주가 꼬꾸라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 어떤 기류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악재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지금은 좀 고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벌써 한 3주 한 달 전부터 초보분들은 손 안 대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마 이 LG화학 자체의 주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전체 시장의 동력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좀 대단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역시 초보분들은 아직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까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치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치주 내에서도 선별을 해야 될까요? 선별의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약간 시장 방향을 가치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성장주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예, 서서히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성장주가 갑자기 한 번에 죽고 가치주가 한 번에 부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바꿔가는 게 중요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섹터 쪽에 관심을 좀 가실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연기금이 지난 3월에 연기금은 기조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파는 과정 속에서 뭘 많이 파는지 또 뭘 많이 사는지를 보면 대충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기금이 3월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딱 보시면 2차 전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IT 대표주와 그다음에 2차 전지주를 팔고 있다는 게 딱 보이고, 그러면 이 와중에 파는 와중에 뭘 많이 사는가를 딱 보니까 가장 많이 사는 게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금호석유, 또 뭐 포스코, 하이트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경기민감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또 금융은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마 올 한 해 시장을 좀 예고한 어떤 수급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종목들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렇죠. 오늘 장을 모르고 내일 장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빠진 종목이 어제 빠진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는 그 정도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너무 이제 우리가 물결이 경랑이 일어나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경랑이 일어나면 시선을 바로 앞에 파도를 보고 가면은 너무 멀미가 나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조금 멀리 보는 게 나아요. 네. 저기 수평선을 보고 아니면 구름을 보고 가는 게 멀미가 덜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어떤 종목의 미래를 믿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사명을 바꾸는 종목들. 아, 사명을 바꾸는 기업들 몇 기업이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에 사명을 바꾸는 회사들은 뭔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바꾸거든요. 네.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많이 바꾸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빅히트라든지 기아차, NC소프트, 미래에셋 대우, 메탈라이프, 현대종합상사. 현대종합상사는 이미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이미 바꿨고,
빅히트는 지금 바꿉니다. 하이브라는 회사로 바꾸고요. 기아차는 차를 뗀답니다. 차를 떼서 기아로 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를 뗄 가능성이 높아요. NC로 간다는 거예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증권이라는 이름을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정권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메탈라이프는 RF 머티리얼즈로 바뀌고,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사명을 바꾸는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미래에셋 대우는 약간 외부 내부의 어떤 통일된 브랜드로 간다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메탈라이프 그러면 무슨 생명보험회사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느낌은. 근데 네,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전혀 아니거든요. 예, 어떤 회사인가요? 주로 장비 소재 관련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름 정체성을 확립하는 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건 좋아요. 예, 바꿔주는 거. 아니 뭐 생보회사도 아니고 이런 거 괜찮고. 네. 현대종합상사나 빅히트, 기아차, NC소프트를 보면 대부분 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는 이제 뭐 엔터, 공연, 음반 판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름을 하이브로 바꾸면서 레이블 밑에 거느리게 되죠. 빅히트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빅히트를 레이블로 밑으로 내리고 음반을 제작하고 공연을 계속 합니다. 다만 그런 음반을 활용해서, 음악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을 따로 만들고 그 콘텐츠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확산시킨다는 점, 사업 자체를 키운다는 점, 여러 가지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빅히트는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종목이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를 뗀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모든 이동수단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그 다음 가는 것은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로봇 관련도 나오고, 결국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차가 아니고 모든 이동수단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사업 영역의 확장,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중장기로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단기는 좀 힘들지만, 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뒤에 소프트를 떼고 있어요, 지금. NC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만으로 안 되거든요. 최근에 뭐 규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소프트를 떼면서 최근에 엔터 플랫폼 쪽에 계속 진출을 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심지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코웨이를 인수해버렸죠. 맞아요. 정수기. 예, 결국 게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런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사명을 바꾼다는 것, 뭐 단순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자기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쪽,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업 영역을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쪽은 카카오죠. 맞아요. 최근에 그 카카오티 같은 경우 택시 유료화 성공을 했거든요. 무려 2만 명을 프리미엄 서비스 요청을 했는데 네. 2만 명이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달에 20억 매출이거든요. 네. 2억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빅히트, 기아차, NC 뭐 이런 현대종합상사, 이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됐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약간 유연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뭐 작년과 같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장은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들, 이슈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항상 좀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현금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좀 조금 시장이 좀 이상하면 좀 늘렸다가 안정권에 들어가면 다시 확장을 했다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질적으로 가고 있는가. 물론 성장주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길게 볼 때는 올 한 해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조금씩 무게를, 비중을 조금씩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